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드디어 사법부까지 급박해서 장악하려는 건가요? 어제 오후 헌정사상 초유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승건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 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년 동안 사표를 받지 않다가 탄핵을 한 겁니다. 여당 161명이 발의했으니 탄핵안 통과는 충분히 예상한 일이었지만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숫자로 보면 재석 288명,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그리고 기권 3명, 무효 4명입니다. 이 야당 의원은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탄핵하라며 반발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2월 말 임승건 판사는 임기가 끝나 퇴임하는데 과연 헌법재판소는 탄핵안 심리를 할 수 있을까요? 볼거리가 또 하나는 셈이 되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거짓말쟁이가 되었을까요? 이 임승건 판사는 작년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반려했습니다. 그동안 임 판사는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고 주장했고 김 대법원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오전 임 판사의 변호인이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는 작년 5월 22일 사의를 표명하고 대법원장을 면담했을 때 했다고 합니다. 그 녹취 파일을 들으면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이야기를 언급하며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과 권력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나쁘게 보면 누구 좋으라고 내가 사표를 받아주느냐 하는 태도였는데 이야말로 권력이 빌붙은 사법부 수장의 정치적 결정으로서 권력 분립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도 하더군요. 조선일보 사설은 판사 탄핵의 공범이라고 썼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 대법원장은 판사 탄핵이 진행되는데도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신문은 이 탄핵은 명백히 정치적이라면서 대법원장의 침묵은 곧 공범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작년 5월 22일 임승건 판사와 면담 직전 이틀 연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공식 일정이더군요. 5월 21일에는 문 대통령 부부 등 5부 요인 부부가 참석한 국회의장 초청 만찬이 있었고, 그리고 당일 22일에는 오후 2시 반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오후 5시쯤 대법원에서 임 판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자, 김 대법원장은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그동안의 거짓 해명에 대한 사과를 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약 9개월 전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 그게 사과인가요? 그 정도로 기억력 없는 사람이 대법원장의 중책을 어떻게 맡고 있었습니까? 사법부 수장의 이따위 입장문은 또 한 번 실망을 하게 만듭니다. 그냥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고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김 대법원장이야말로 국민의 가슴 속에서 이미 탄핵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나라가 이리저리 절단나는 것만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최대의 위기 국민입니다. 마치 절벽에 붙어있는 외주를 타는 것 같은 조마조마함이라고 할까요? 선진국들이 다 재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있으니 우리도 곡간을 풀자며 빚을 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바람에 나라 재정은 건국 이래 가장 위태롭게 됐습니다. 정부 부채는 GDP의 40%를 지키는 걸 금과 옥죄로 여기고 있다가 그게 이제 허물어지니 작년 60%까지 괜찮다는 재정 준칙이란 걸 마련했습니다. 홍남기 장관이 마련한 거죠. 그런데 정부 부채만 위험수위로 치닫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는 이제 1900조를 넘었습니다. 1940조죠.
그 유동성으로 만든 코스피 3000 시대를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자랑하고 있으니 어찌 조마조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뻔한 말을 합니다. 지금은 서민, 자영업자들이 모두 죽을 판이니 돈을 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선거가 눈앞에 닥쳤으니 벌어지는 포퓰리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을 잡아본들 뭘 하겠습니까?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전 국민 지급 쪽으로 완전히 방향이 기울었습니다. 명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주인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결국 추경을 또 한다는 건데 새 예산안이 편성되고 불과 한 달여 지난 2월 초에 추경을 하는 게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아직 44%로서 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고 하는데 우리 원화가 유로화처럼 기축통화라도 된다는 것인가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벌이는 짓에 제발 OECD를 들먹이는 짓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긴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무려 68.1%나 됐습니다. 뭐 이런 국민이니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야당 대변인은 전 국민 지급 논의에 대해 금권 선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인설에서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지난 3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에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 말씀처럼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 말은 재정에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고 하는데 결국 재정 준칙 60% 이내라고 하는 말과 똑같으니 그 말은 하나마나 말입니다. 그는 재난지원금 이외에 긴급 생존자금, 고향 살리기 긴급자금 등 갖가지 명목의 지원책을 추가했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도 3개월 면제하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야당이 지난 총선 때처럼 받고 따블로 이런 식의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올해 176조 4천억 국고채를 발행한다는 것을 알게나 하는 걸까요? 그중엔 만기상환 용도도 있지만 일반 회계 적자 보증만 93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더 늘어나겠죠. 4차 재난지원금과 민주당이 기획 중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 등을 하려면 국고채를 더 발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작년 말 846조 9천억인 정부 부채는 결국 올해 950조를 훨씬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1000조 가까이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생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다음 세대의 빚더미를 지금 안겨주는 것입니다. 곡간직의 홍남기 장관은 그랬은지 또다시 면피용 액션을 벌이고 있습니다. 면피용 액션입니다. 홍 장관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인설에서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하자고 주장을 하자 그 다음 날도 아니고 그 당일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박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이 발칵 들고 일어났습니다. 급기야 홍남기는 기자들 앞에서 울먹이며 해명하는 총극을 벌였습니다. 숙고하고 절제해서 정중하게 표현하려고 했다. 이낙연 대표의 연설은 공직 생활 중 들은 가장 격조 있는 연설이었다. 그게 가장 격조 있는 연설이었다고요? 언론은 홍 장관이 발언은 구구절절이 옳다면서 블랙 코미디라고 썼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만 20조 원으로 1, 2, 3차보다 훨씬 많은 데다가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법제화하려는 자영업 손실보상제도가 있으니 기재부 장관으로서는 당연한 반발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홍 장관은 늘 반발했지만 여당에 끝내 굴복했습니다. 뭐 8.8패라고 하던가요? 그러니 면피용 액션이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그는 자신의 명운을 걸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건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3일 홍 장관 경질론까지 나왔습니다. 이 최인호 수석 대변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당정에 협의하겠다는 당대표 연설을 정무직 공직자가 공개에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다. 어디서 민주주의 공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기재부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불리게 된 것인가요? 하긴 당정협의라는 것을 하고 여당과 보조를 맞추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이상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당 대표 연설을 곧장 받아버렸으니 그러고도 목이 붙어있는 게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홍 장관과 김태년 원내대표 간에 고성이 오갔다고 하더군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살벌하게 붙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협의 때는 종이를 던지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김 원내대표가 그친 말도 서슴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 그친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 홍남기 장관이 어제 오전 변창흠과 함께 부동산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예의 우렁찬 목소리로 발표하더군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를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란 걸 발표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엉터리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방안입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방안입니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가 일할 시간은 딱 1년뿐입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 뭘 한다는 계획을 왜 발표하는가요? 그 정부직 공무원이 말입니다. 그것도 공공주도라는 턱도 아닌 타이틀을 붙인 주택정책을 말입니다. 그리고 보니 이제 집도 북한처럼 배급제를 할까 두렵습니다. 왜 민간이 주도하는 걸 그렇게 겁을 내는 겁니까? 홍남기는 사과부터 하더군요.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하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국어 공부 좀 서로 하십시오.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니요. 마음이 아프면 그냥 아프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건 또 뭡니까? 어떻든 그러면 그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차 사안법부터 바꾸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아직도 투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정부는 세제 대출 측면의 투기 억제책과 병행하여 3기 신도시 조성 등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진력해왔다.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장 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83만 가구 초대형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그게 전국의 역세권 중공업 지역에 각종 재개발, 재건축 물량까지 모조리 끌고 모아서 만든 숫자입니다. 말하자면 토지주나 민간 개발 사업자 등이 개발이 안 된 도심 입지를 발굴해서 LH 등 공기업에 제안을 하면 국토부 지자체 검토를 거쳐서 특별지구로 지정해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발생 이익은 토지주와 세입자, 영세상인이 나눠 가진다는 것입니다. 토지주는 한 10% 가지더군요. 그래서 3년간 한시적으로 30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니 그 숫자부터 어찌 탁상공론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토지주가 수익을 나눠 가진다는데 쉽사리 땅을 내주겠습니까? 또 이해관계 조율이 안 되는 노후주거지를 공기업이 시행권을 위임받아서 직접 시행을 해서 13만 6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참 숫자 잘 만들어냅니다. 이 역시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조합원 실거주 요건 완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을 평균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자, 묻고 싶습니다. 이 그동안 개발을 가로막던 여러 규제를 정부가 하면 다 풀어도 되니 그렇다면 그 규제는 왜 했던 것인가요? 더 기가 막힌 건 혈세만 집어먹은 도시재생 사업을 방식을 개선해서 약 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또 공공택지 신규 지정을 통해 26만 3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인데 도대체 그 숫자들 보면요 뚝딱 만들어내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작년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호텔 공실 등을 매입하는 방식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것으로 무려 10만 1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결국 아마추어 좌파 포퓰리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주택정책입니다. 지금은 천방지축인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가진 사람이나 집 없는 사람이나 불안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그러면 자유를 주고 자유를 줘야죠.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규제하려는 데서 집값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민간 자율의 폭을 넓히면 될 것을 문정부의 관료들은 왜 끝까지 다스건 규제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어떻든 이번에 부동산 대책은 문정부 26번째 대책입니다. 부동산으로 번 돈은 불로소득이다. 이 집 가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 집값은 반드시 잡힌다. 이 두 개의 원칙은 노무현, 문재인 두 정부를 관통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같은 징불세를 왕창 올렸고 양도세도 왕창 올렸습니다. 그 대상자는 전 국민이 5%도 안 되니 편 가리기를 능사로 하는 문 정부에서는 일거양득인 정책으로 보였겠죠. 그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어제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 대통령이 어제 오전 8시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입니다. 일본보다 일주일 늦었습니다. 뭐 내용만 좋으면 늦은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트럼프 때와는 판이합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시진핑과 통화를 하면서 공산당 100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으니 일은 커졌습니다. 당장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함께 피를 흘리고 한국의 방어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자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다. 대신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고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늘 함께하기로 했다. 그 뒤에 같이 갑시다라는 말도 또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역시 조마조마합니다.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는데 당장 3월의 독수리 훈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욱 장관도 문 대통령 뜻을 따라 북한과 협의한다고 하니 그게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는 뉴스가 참 많았습니다. 이 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즉시 중단과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그 다음 순서는 다 아시겠죠? 청와대인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벌써 김수현 수석 이름까지 언론에 또 올랐습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전현식이었습니다.